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CIA 정보요원이 대한민국의 AI 기반 전투 시뮬레이션을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감시하던 국가는 사실 우리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미 정부가 극비리의 대응팀을 꾸린 사건, 나토가 전략 표준을 바꾼 이유,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패권을 설계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맨해튼 중심가의 고층 빌딩에서 20년간 CIA 사이버 작전부 요원으로 일했던 에반 로웰입니다. 그날 아침 상관이 건넨 파일 봉투에는 암호명 F-48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후 한국의 군사 독립체계를 분석하라는 명령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한국이 개발한 AI 전장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내고 필요하다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한들 우리가 축적한 수십 년의 노하우를 따라올 수는 없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코웃음을 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작전도 늘 그랬듯 쉽게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내식을 먹으며 한국 군사 시스템 자료를 훑어보던 저는 모든 것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하늘을 수놓은 수십 대의 자동 추적 드론들이었습니다. 각각의 드론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완벽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더군요. 공항 내부의 AI 안내 시스템은 제가 미국에서 본 어떤 것보다도 정교했습니다. 수화물이 무인 수송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제 앞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민간 기술이 아니라 군사 기술의 민간 전용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제 자만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실제 시스템의 견고함은 다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쇼일 뿐이라고, 실제로는 우리가 쉽게 뚫을 수 있는 허점투성이일 거라고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정보원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윤소희라는 AI 담당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차분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지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표면적으로 그녀는 제 안내인이었지만 실제로는 감시자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경계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가득했다고 할까요? 저는 정보 수집을 위해 자연스럽게 KF-21 전투기 생산시설 견학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주저없이 승낙했고 그것이 저를 더욱 의아하게 만들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이렇게 쉽게 보여줄 리가 없는데 혹시 이 모든 것이 계산된 연극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타고 경기도의 한 군사시설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한국의 방산 수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과연 그들이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 분석하느라 바빴습니다. KF-21 생산 라인에 들어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새어나왔습니다. 거대한 공장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수백 대의 로봇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전투기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AI 시스템이었죠. 각각의 부품이 조립되는 순간마다 수천 개의 센서가 품질을 검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윤소희가 설명하는 AI 전투 모듈의 성능은 제가 미국에서 접했던 어떤 것보다도 앞서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수십 대의 전투기가 하나의 두뇌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죠. 이건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그녀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험 단계가 아니라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미국이 왜 이 작전을 명령했는지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위협 제거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본부로부터 암호 메시지가 도착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F-48의 진짜 목적인 바이러스 삽입을 즉시 실행하라는 명령이었죠.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마우일도 하지 못하고 떨고 있었어요. 낮에 본 그 시스템들이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들은 한국이 주한미군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든 생존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바이러스를 씹는다면 단순히 무기 체계만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죠. 호텔 방에서 홀로 앉아있던 그 짧은 시간이 끝도 없는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쪽에는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다른 한쪽에는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싸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수백만 개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제 결정에 영향을 받을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에 거짓 보고를 올렸죠. 시스템 침투 중 예상치 못한 방화벽에 막혔다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 선택은 끝났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날 아침 윤소희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던 한강공원에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죠. 당신이 어젯밤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알고 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입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게 스마트폰으로 한 통의 메일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CIA가 F-48 작전의 실패를 예상하고 이미 두 번째 요원을 파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크로퍼드라는 이름의 그 요원은 저도 알고 있던 사람인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인물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함께 이 위협을 막아보지 않겠냐고. 한국의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결국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 외곽의 국방통제센터에 경보가 울린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2층 방어 시스템의 일부에서 원인 불명의 오류가 발생했다는 보고였어요. 긴급 소집된 회의실에서 담당자들은 여러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의 해킹일 수도 있고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죠. 하지만 윤소희와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크로퍼드의 작품이었고 그가 이미 행동을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시스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 한국 측 책임자들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는 윤소희와 함께 시스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KF-21 내부 연산 서버를 추적하던 중 우리는 교묘하게 숨겨진 교란 코드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제가 잘 아는 CIA의 최신 침투 기법이었습니다. 센서망 일부가 이미 비정상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AI의 복귀 명령이 조금씩 무효화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비밀리에 군 사이버전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었죠. 윤소희가 상황을 설명하자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의가 더 강하게 드러났어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크로퍼드의 작업 방식을 고려하면 48시간 안에 전체 시스템이 감염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사용할 침투 경로와 코드 패턴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고 한국 팀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즉시 대응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감염된 부분을 격리하고 동시에 역추적을 통해 침입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죠. 윤소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제 싸움이기도 하니까요. 작전이 시작되자 센터 전체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스크린 앞에서 치열한 사이버전을 벌였죠. 크로퍼드가 심은 바이러스는 지연형이었는데 이것은 즉각적인 파괴보다는 시스템의 반응, 속도를 조금씩 늦추는 교묘한 방식이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0.7초의 지연은 치명적일 수 있었죠. 수십 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때 그 짧은 시간차가 연쇄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소희가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소리쳤어요. K-아키텍처 백업 회로를 찾아요. 그것을 이용하면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바로 그녀의 아이디어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역이용해서 되먹임 루프를 만들기로 했어요. 바이러스가 시스템을 지연시키려 할 때마다 그 신호를 포착해서 오히려 시스템을 가속화하는 명령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정밀한 코딩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밤새 작업했고 동이 트려고 할 때쯤 드디어 대응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스크린에 수많은 데이터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분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고 실패했나 싶은 불안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곧 시스템 반응 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감염된 노드들이 깨끗해지고 AI 전투 시스템이 다시 원활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KF-21 4대가 동시에 재부팅되면서 완벽한 편대 비행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을 때였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시스템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력해진 것처럼 보였어요. 센터 안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몇몇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소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죠.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이 진짜 위기 상황에서도 제 역할을 해냈다는 자부심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 역시 묘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처음으로 스스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의 시스템을 지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국제 협력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국방부는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한 발표를 했습니다. 전날 밤 시스템 일부에 미상의 침투 시도가 있었지만 차체 방어 메커니즘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시스템이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양분 삼아 더 강해지는 놀라운 능력이었죠. 국내 언론은 이 소식을 담담하게 전했지만 해외 언론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BBC는 한국이 자체 생존 능력을 갖춘 국가 전장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고, 이는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발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이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신경에 빠졌습니다. 윤소희가 말했어요. 한국이 기술보다 신뢰를 먼저 수출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진정한 의미의 동맹은 기술의 공유가 아니라 신뢰가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CIA 본부에 마지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시스템 그 자체가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제가 목격한 한국의 진짜 힘에 대해 서술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단순히 첨단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 그리고 그것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려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한국은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죠. 더 나아가 미국이 한국을 경쟁자로 보지 말고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은 여전히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때로는 자신의 조국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보고서는 즉시 기각되었고 과장되고 불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제가 한국에 포섭되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진실은 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들을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이죠. 유튜브에 올린 제 영상의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국이 아니다. 전략 수출국이다. 영상에서 저는 제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력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전체적인 방어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설명했죠. 특히 AI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능력은 미래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6시간 만에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뜨거운 논쟁을 벌였죠.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했고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제가 진정한 미국 정신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낡은 사고방식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가장 인상적인 반응은 현역 군인들과 제한 군인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함께 복무하면서 이미 그들의 역량을 알고 있었고 제 증언이 과장 없는 현실이라고 했어요. 윤소희는 제게 영상 링크와 함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한국의 동맹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과연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그녀의 답은 간단했어요.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당신은 이미 그것을 증명했어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비록 조국의 임무에는 실패했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며칠 후 미국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특히 제가 한국에 협력한 이유를 집요하게 추궁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 협력했고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어요. 당신은 미국의 패권이 약해지는 것을 원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미국이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나라의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CNN에서는 한국의 AI 대응 기록이 특집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저와 윤소희가 함께 시스템을 복구했다는 내용도 공개되었는데 그것은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제공한 것이었어요. 여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파트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청문회가 끝날 무렵 한 의원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후 저는 백악관 전략 좌담회에 초청되었습니다. 대통령 보좌관들과 고위 장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두 문장으로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략적으로 의존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곧 진지한 토론이 시작되었어요.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 이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철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동맹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술 공유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더 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죠. 바로 그때 보좌관 중 한 명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윤소희가 한국에서 발표한 최신 뉴스였는데 AI 방어 통합 전략 체계의 완성을 알리는 내용이었어요. 그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72시간 안에 미군 지원 없이도 모든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의 침묵이었습니다. 모두가 깨달은 것이었어요. 세상이 이미 변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를 인정하는 의미였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그 다리가 되어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배움이 아니라 상호 교류여야 해요.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을 거예요. 그날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우리는 새로운 한미 협력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동맹 구조였어요. 특히 AI와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개발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백악관을 나서면서 저는 워싱턴의 새벽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미국 정부는 저에게 국방부 전략 고문직을 제안했습니다. 높은 직급과 좋은 대우를 약속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한국국방연구원의 자문직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그 변화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서울로 돌아온 저를 윤소희가 공항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 AI 방어 시스템의 총괄 책임자가 되어 있었고 곧 있을 훈장 수여식에 저도 초청되었다고 전했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연구원으로 향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극복해야 할 도전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 말이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감시해 주세요.
우리도 가끔은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니까요. 연구원에 도착했을 때 KF-21 전투기 편대가 마침 초계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그 날렵한 기체들을 보면서 저는 몇 달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렸죠. 그때 저는 적이었고 파괴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건설자이자 협력자가 되어 있었어요. 전투기들이 하나둘 활주로에 착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무기가 아니라 한 나라가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의 결정체였으니까요. 옆에 선 윤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뢰의 가치라고, 때로는 적이었던 사람도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운 것이 더 많다고, 진정한 힘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배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한국의 하늘을 지키는 전투기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전장이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제 새로운 임무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외부의 위협을 단독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의 보호 아래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전장을 설계하고 전략을 수출하며 세계 질서를 중심에서 다시 그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눈부신 전환점에 함께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뿌듯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하기로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대한민국의 진실을 더 멀리 알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